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3천만 원대 전기차도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금리 상승과 인플레 압력 등으로 3,1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장을 마감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가 기존보다 몸값을 낮춰 거래된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전기차의 가격이 잇따라 인하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변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확대 전략에 따른 건데요. 3천만 원대의 전기차도 등장하며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12만 대, 올해는 4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자 새롭게 출시되는 전기차 가격이 잇따라 낮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 출시한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을 이전 대비 480만 원 낮춘 5,999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GM은 전기차 볼트 EV를 약 550만 원 인하한 3,500만 원대로, 르노 삼성도 소형 전기차 조회를 3,99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배터리 대여 실증 사업을 도입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낮췄습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의 주 원인으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 변화가 꼽힙니다. 지난 2010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1kW당 가격은 $1,110였지만 지난해엔 8분의 1인 13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 면에서 원가 절감이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10만 대가 되면 최초 가격의 50%까지 원가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대 안팎으로의 가격 책정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 압력 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을 받으며 3,100선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변동성 큰 하루를 보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호조 등 경제 지표 개선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주목하며 국채 금리 상승세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10년물 미 국채가 1.318%까지 오르는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계감에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심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대외학제의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3,04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개인의 강한 매수세에 반등에 성공하며 3,100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0.23% 오른 3,107.62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0.08% 소폭 상승하며 965.1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강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갔는데 개인이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반도체 업종은 큰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에 주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역시 더딘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결정에 연속 급등세를 탔던 쿠팡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물류 관련주로 꼽히는 동방과 KCTC, 콘텐츠 관련주로 꼽히는 KTH, 또 포장 재지 관련 대형 포장, 영풍 재지 등이 일제히 급등 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리 상승과 인플레 압력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 및 기업이익 증가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화학 등의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금 대체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값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반년 만에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의 약세는 금값과 반비례 관계인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상승한 영향이 큽니다. 금은 위험자산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은 상대적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금값 약세는 최근 금의 대체제로 언급되는 비트코인의 급등세와 대비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6일 처음 5만 달러를 돌파한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금을 대신할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금을 채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비트코인 역시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진입을 공식화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링리더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도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보다 변동성이 크고 성숙도 측면에서도 아직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헤지로 금, 물가 연동국채, 원자재, 부동산, 심지어 주식마저 합리적이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지는 금과 뛰고 있는 비트코인의 행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서울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 가격이 직전보다 하락한 비율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226건으로 기존보다 몸값을 낮춰 거래된 건수는 82건으로 36%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상생 거래는 13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합은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기존보다 몸값을 올려 거래된 비율이 76%, 하락 거래는 19%가량인 점과 비교한다면 몸값을 낮춘 거래가 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기엔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카드 국내 승인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1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2% 줄어들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이 2달 연속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타격이 시작된 지난해 3월과 4월에 이어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과 투자가 개선됐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에서 전국적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4기 신도시급의 최첨단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1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개발 예상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신규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18만 가구 어느 지역에 조성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기 신도시 지정이 지난해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데 이번에는 최근 발표된 18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기 신도시 지정 기획을 정부가 내놨을 때 부동산 시장 열기는 급속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당시 풍선 효과라는 말을 매일 쓸 정도로 3기 신도시 예상 지역과 그 주변 지역들의 집값이 무섭게 치솟았었는데요. 이후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집값 상승 열기는 한풀 꺾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2사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서 수도권에 1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전망들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그 인근 지역들이 아마도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사 대책 발표 당시 신규 택지 후보지는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중 두세 차례에 나눠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1차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 제외하고 18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는 건데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특별히 좀 거론되는 지역이 그래도 좀 있습니까? 네, 변창흠 장관이 일부 지역은 확정된 곳이 있다고 밝히기도 해서 예상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등 업계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단 기존의 3기 신도시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 교산 신도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데 교산 지구를 조금 더 키우는 방식으로 인근 지역을 추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18만 가구의 공급 계획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존 개발 지역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거니까 해당 지역 원주민들도 나름 보상에 따른 호재가 있고 공급 세대수가 많아지면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개발 가능성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고양, 원흥, 김포, 고촌, 광명, 시흥 등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고양이나 김포는 일부 지역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새롭게 지정될 지역이란 전망도 가능합니다. 광명과 시흥 역시 개발 가능한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신도시 개발 계획이 세워진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물량이 제고돼서 시장이 지금 불안한데 이게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수도권에 18만 가구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지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인프라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공사를 시작하면 될 텐데 SOC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정부의 계획은 아직 말 그대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 방침은 공공주도형 공급대책이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수도권 18만 가구 공급 계획 역시 공공이 주도한다는 계획일 텐데 원주민들의 설득부터가 난관일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김희호선 NH농협 올백 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회 말 들어보시죠. 이 공급 대책 자체가 현실화되기까지도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는 해요. 좀 민간과 공공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좀 방향성을 맞추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원주민들이 공공개발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여러 안건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이나 정부가 발표할 지역들도 당장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정부의 공급 계획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도권 18만 가구 어디에 들어설 것인지 또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쪽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철광업계가 철광석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경제산업부 서청석 기자 연결해서 철광업계 전망, 철광석 가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철광업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철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월 예정됐던 광영제철소 3내년 공장의 보수 일정까지 미뤘습니다. 또 내년 간판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장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건 사가는 곳이 많다는 건데요. 최근 철광석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 열연 강판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작년 연말 4만 원, 올해 1월 8만 원, 2월 10만 원을 인상했고 3월에도 5만 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철광업계는 철광석의 수요 증가, 가격 급등,
강판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주가는 철강석 가격과 궤를 같이 하면서 세 기업 주가 모두 1년 전보다 많게는 약 3배, 적게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시 호황기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지난 1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올랐고 현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작년 2월, 철강석 가격은 톤당 약 82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도 떨어진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10월까지 조금씩 오르던 가격이 11월 들어 급격하게 올라 지난달 한때 톤당 17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철강석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 가격 숨고르기에 나서며 이달 초 톤당 149.8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졌었지만 현재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현물 기준 톤당 164.5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2배가량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2배가 오른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급등한 이유는 뭡니까? 철강석의 가격 상승 요인은 복합적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수요의 증가입니다. 백신 보급,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중국의 제조업 낙관 전망 등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나온 겁니다. 또 그 밖에 주요 철강석 수출국인 호주, 브라질 등 생산량이 줄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철강석 가격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가격을 뛰어넘었는데요. 실물 경제에선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이어졌던 원자재 랠리가 다시 돌아왔다며 철강석 등 원자재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면 앞으로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인데 앞으로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철강석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철강석 가격의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석 수입 국가인데요. 춘절 이전까지 확보했던 철강석을 소진하면 이후인 3월에는 또다시 부족한 철강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중국 다롄 상품거래소 기준 철강석 5월물은 톤당 173.43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요 철강석 수출국에서는 공급이 안정화되면 현재 가격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철강석 글로벌 수요의 증가로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광석, 철강 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올해 이통삼사와 5G 기지국 4만 5천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통사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대폭 늘려야 실현 가능한 목표인데 이통사들은 오히려 줄이려는 분위기라 정부 발표가 허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연내 무선기지국 4만 5천 개 구축. 끊이지 않는 5G 품질 논란에 정부가 내세운 올해 목표입니다. 최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이동통신사들이 5G 통신 28GHz 고주파 대역에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목표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와 박자를 맞추기가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2018년에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28GHz 주파수 대역을 받아가면서 올해까지 각 사별로 15,000개의 기지국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G 상용화 3년 차인 올 초까지 설치된 기지국은 45개에 불과합니다. 올해 설치해야 하는 4만 5천 개 기지국의 0.1%인 것입니다. 또 지난해 이통3사 무선망 시설 투자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습니다. SK텔레콤이 전년 대비 24.3% 감소한 2조 2,053억 원, KT는 27% 감소한 1조 5,930억 원, LG U+ 역시 7% 줄어든 1조 45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통사들은 28GHz 주파수 대역에 기지국 4만 5천 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많아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가는 거리가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주파 대역인 3.5GHz만큼 도달거리를 확보하려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장비를 심어야 하므로 투자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정부 동료에서 이 통사들이 투자를 꺼리는 마당에 올해도 5G 통신 품질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대방건설이 새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기존의 노블랜드와 DMCT 브랜드 대신 디에트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밀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견본주택을 연 김포 마송 디에트르를 시작으로 올해 분양에 나설 20여 개 현장에 이 브랜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시공능력평가 27위 대방건설. 대방건설은 오늘 견본주택을 열고 새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노블랜드와 DMCT로 이원화됐던 브랜드를 디에트르로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대방건설이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만큼 여러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 진출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대방건설은 2010년도만 해도 시평 100위권 밖이었으나 2011년부터 꾸준히 시평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엔 시평 27위까지 올라왔다가 2019년 34위로 떨어지며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27위에 안착했습니다. 올해 20여 곳 현장에서 8,000가구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김포 마송을 비롯해 경기 양주,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부산 신항 등이 있습니다. 디에트르는 경기도 김포 마송지구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도 대방건설의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3기 신도시는 주로 택지 개발 형태로 이뤄지는데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보다 중견 건설사가 택지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건설업계에는 호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무래도 중견 건설사들이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 소송 결과에 웃고 또 울었습니다. 이날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정지돼 있는 자회사 코오롱티슈진과 관련된 악재가 일부 해소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께 인보사 허가 취소 불복 소송의 패소 소식이 들려오며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하며 전거래일 대비 2.1%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인보사 성분 조작 무죄로 불복 소송 승소 소식도 기대했는데 패소 소식에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